이번 상승장에 들어온 불인이들을 위해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이제 막 부쩍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부쩍 관심이 많으셨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위에 한 2년 전, 3년 전 누가 나한테 투자 같이 하자고 물어본 친구가 있다라면 그 사람이 진짜 은인이었었는데 그걸 놓치신 거고, 왜냐면 자본주의 특성상 누가 내 옆에서 돈 벌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쵸? 근데 자본주의는 누구나 다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번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있는 사람도 당연히 생기고요. 주식 사이트 들어가셔서 뭐 특정 종목 고르셔보고 코인도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보시고 시세 보시면은 거의 똑같아요. 그 투자 물품 자체의 가치가 별로 없을 경우라고 따졌을 때는 이 사람의 욕망으로 가격이 올라갔다가 푹 꺼지는 그래프가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 특정 단지 뭐 이런 거를 보셨을 때 실거래표가 다 있잖아요. 그 그래프를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지에서 누가 돈을 벌었고 누가 돈을 잃을 것인가를. 왜냐면 너무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은 전 되게 안 좋다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달리는 말에 올라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은 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싶어 해요. 그래야 더 금방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더 위안을 받으니까. 네. 가속도가 생기는 말에 올라타면. 근데 법인이라면 가능해요. 치고 빠질 수 있잖아요. 달이 뭐 말이 끝나기 전에. 근데 개인은 이 2년을 우선 버텨야 되고 단기 뭐 1년 70, 2년 60인데 지방세까지 하면 거의 70%잖아요. 이거를 감안했을 때는 투자에 의미가 없고, 그러면 2년 후에 이 세입자가 알아서 나가줄 것인가? 그건 또 리스크고. 그럼 2년이 추가되었을 때 내가 세입자를 안고서 매도를 하게 되면 디스카운트도 그것도 한 10%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누가 매수자가 안 살 거니까 그것도. 이런 부분을 다 따져보셨을 때 이걸 샀을 때 어느 승산이 있는가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사실 직장인으로 내채하는 것도 사실 적폐인데 적폐급으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직장 다니면서. 전 미래가 없었어요. 근로자로 어떤 미래가 생겨요. 내가 거기에 뭐 임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야, 이런 코로나 질병 같은 거에 하나의 회사가 휘청할 정도면은 앞으로의 내 근로생활이 30년? 이건 말이 안 되겠는데? 이 생각도 했었고, 투자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내가 투자를 만약에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투자 성향이 아니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기본적으로 투자 성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서 투자를 하는 거를 즐기실 수 있는 성향이 돼야 더 하실 수 있는 거지, 내가 애초에 그런 성향이 아니면 차라리 전 적금하라고 하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모든 투자라는 거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강의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로. 내가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지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말 한마디가 되게 큰 거거든요. 물론 부동산에 있는 관심은 되게 좋으신데 본인 성향상 내가 진짜 이게 안 맞는다. 왜냐면 부동산을 잘 하시려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편해야 되거든요. 다 스트레스일 거예요. 세입자 연락 오는 거, 부동산 컨택하는 거, 뭐 누수, 뭐 이런 거, 관리사무소 컨택해야 되고, 아니면 뭐 인테리어 사업자분들 다 뭐 이런,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사람과 사람으로 풀어야 될 내 부분인 거고,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내 근로소득으로 이상의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거에 안 맞는다고 보셔야 되죠. 물론 하시면서 성향이 바뀔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해봤는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투자 성향도 없다 라고 하시면은 괜히 남들 벌었다라고 해서 뒤에 따라오는 거는 오히려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처음부터 좀 잘 맞으셨어요? 저는 애초에 투자 성향이 있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도 옛날 전화선 뽑아가지고 컴퓨터에 키면 랜선이라고 해서 그걸로 인터넷 했었거든요. 모뎀. 네, 모뎀해서 그걸로 사이버 주식 했었고요. 고등학교 때. 네, 그 다음에 대학교 올라가자마자 다시 군대 들어가고, 군대 병장 때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란 책을 읽고 거기에 홍콩 주식에 대한 내용이 한 6페이지 있거든요. 소름이 끼쳐가지고 홍콩 주식 무조건 사야겠다 라고 해서 엄마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돈이 없잖아요.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제가 사범대 나와가지고, 보통 사범대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임용고시 준비해가지고 선생 되거나 안 되거나 요건데, 저는 1,000만 원을 빌려서 우선 그때 홍콩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군대에서 투자를 했는데 나와보니까 1,000만 원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때 뭐 아르바이트 제가 대학생 때 해봤자 편의점 야간이 2,900원 이랬어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1,000만 원은. 그래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어요. 순수하게 그냥 영어를 배운다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 1년 동안 했죠. 진짜 접시 닦기 하는구나. 가면은. 다 해요. 키친핸드라고 해서 다 해요. 그래서 그게 시급이 제가 한 15불, 18불 이랬거든요. 호주 달러가 좀 낮기 때문에 한 1시간에 2만 원 정도? 근데 뭐 한 시프트가 4시간이고 2번 하면 8시간이라서 하루에 이빠이 땡기면 16만 원을 땡길 수가 있어요. 한 달이면 거의 500을 땡길 수 있죠. 거기서 내 아파트먼트 이제 뭐 월세 주고
한 3,400 남은 걸로 다시 홍콩에 재투자했어요. 군대 끝나고 호주 갔다가 2학년으로 복학을 했는데 그때 주식이 1억 있었죠. 홍콩 주식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학생 때 사이버머니에 익숙해진 거예요.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이버머니를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무섭잖아요. 내가 1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1억, 10억짜리가 눈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맨날 뉴스에 우리나라가 심리가 왜 힘든 게 맨날 부동산 얘기예요. 올라면 올라갔다 떨어지면 떨어갔다. 맨날 부동산 얘기라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하니까. 나 큰일 났다 이런 얘기하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매일 그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회사 가서 주식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전 주식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전에 중국이나 이런 게 대세 상승장인데 넣었는데 제가 그때 호주에 외국에 있으니까 수수료도 비싸서 그냥 매매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10배, 20배 뛴 거죠. 착 한 거. 그쵸. 저는 그래서 홍콩에서 펀드 매니저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꿈이 말이 안 되긴 했어요, 사실은. 어차피 영어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중고도 배워서 펀드 매니저 할까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고 회사 다니면서는 한국 주식을 했는데 한국 주식 너무 어려운 거예요. HTS 보고 있으면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팔아야 돼. 사야 돼. 이게 너무 해서 항상 늦더라고요. 남들이랑 그것도 반대로 하는 거죠, 이제. 그때도 딱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까 부동산이랑 거의 비슷한데 사람들이 주식을 떨어지는 걸 안 사요. 무섭잖아요. 근데 그러면 남들이 막 사는 핫한 주식들, 실시간 검색 온라인 주식들 이제 손을 대요. 돈 시작하면 돈이 녹아요. 말 그대로 돈이 녹잖아요. 녹고 여기서 4번 이렇게 상장 폐지 당하고 하는 거 봤을 때 내가 주식을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었구나. 그때 깨닫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이제 그때는 코인이 없었으니까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부동산밖에. 자연스럽게 넘어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주식이 망해서 자연스럽게 넘어도 왔고 또 제가 과가 지리교육과라서 약간 지리적인 부분도 약간 있었고 여행사였어가지고 해외에 이제 인솔자 출장 이런 것도 자주 갔었는데 선진국들 많이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가이드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이런 거에서 얼마 버시냐. 전 남이 얼마 버는지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아까 얼마 벌지 궁금해서 물어보려다 말았어요. 근데 그때 하이드 가이드 하신 분이 한 700 번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 200 벌 때였으니까. 잘 번다. 생각했는데 근데 방 2개 외곽에 있는 뭐 아파트인데 400인가 준다는 거예요, 월세를. 야, 그러면 이 사람 식료품가 뭐 월세 따졌을 때는 남는 게 없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어차피 한국도 나중에 가면 똑같이 저렇게 될 거니까 전세 없어지고 월세만 많아지고 가격도 오르고 이럴 테니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임차인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제가 임차인이었거든요. 임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보자. 그래서 돈 없이 살 수 있는 집만 찾은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그때부터 돈 없이 들어가는 집들을 계속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혼자 생각의 깨달음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네요? 그쵸. 누가 이렇게 손잡고 끌고 가요? 저는 그래서 누구한테 배운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처음 집 산 다음에 그때가 제가 번동 148 살았는데 처음 그 집을 사고 내 윗집도 1억에 나왔다고 해서 9,500에 사서 1억에 전세 맞추고 미아 258도 2개 사가지고 아까 똑같이 말했던 것처럼 5천에 사서 뭐 4,500 대출 받아가지고 500에 33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매로 내 채 사니까 다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경락대출이라는 경매 낙찰 대출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매를 배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연스럽게 경매를 또 배우러 가서 그때 제가 연봉이 3천이 안 됐는데 은행 대출이 한 20억 있었죠. 박근혜 시절에. 엄청 좋았어요. 왜냐면 담보 물건만 생기면 대출이 다 해줬으니까. 뭐 LTV, DSR, DTI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그때 빌린 담보 대출 20억 이런 거 가지고 크게 굴렸죠. 그런 거 굴린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막기 시작한 게 경락 대출이었어요. 너무 다주택자들이 집을 막 사니까. 나에게 대출을 막아?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대출 받지 않는 갭투자 해보자. 라고 해서 갭투자부터 파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래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세법이 흘러가는 대로. 뭐 세법이나 대출 규제가 흘러가는 대로 내가 빈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계속.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됐어요. 물 흐르듯이 이렇게 시기마다 이렇게 싹 흘러오네요. 네, 시기마다. 주식 할 때부터. 네, 그래서 수도권 집을 사다가 이제 2년 전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8월 13일 이후에 그럼 취득세 1%인 거. 어차피 나는 12% 주고 살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1%를 찾다 보니까 지방 아파트들을 돌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지방 아파트들이 떴으니까 찾다 보니까 그때 서울 오피스텔이 눈에 보여서 하기 시작한 거고. 넥스 스텝은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거는 진짜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전 오늘까지도 매수했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안전마진 한 5천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떠 있는 게 한 2억 2천, 2억 3천 떠 있고 내가 1억 8천 5백에 샀으니까. 그럼 이 정도로 내가 할 수 있을 거면 앞으로 이건 좀 더 계속해도 되겠다. 근데 이거가 더 이상 이제 막히면 그러면 또 다른 걸 찾아 나서야죠. 결혼하면서 와이프 직장 때문에 원주로 그냥 갔죠.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원주에서 종각까지 제가 회사가 종각에 있었거든요. 출퇴근했었어요. 6개월 동안. 돼지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강릉 KTX선이 있어요. 원주 만종역에서 청량리까지 50분이면 들어와요. 맞아. 그래서 50분이면 들어와서 집에서 만종에서 KTX 50분, 청량리에서 종각 지하철, 종각에서 내려서 걸어서 회사. 이렇게 한 6개월 하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집도 많은데 회사 그만둬도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코로나가 와서 전 진짜 잘렸죠. 자연스럽게 퇴사를 고려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만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조직제약적인 사람이라서 그 조직제약적인 사람이 이렇게 질을 많이 가져 있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사실은 회사를 나오기가 두려웠어요. 첫 회사고 대학교 4학년 때 합격해가지고 지금까지 다녔고 뭔가 내가 월 2, 300이라도 들어오는 돈이 없어진다 생각했을 때 너무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비는 그래도 했죠. 제가 그만둘 때쯤에 한 30차 정도 있었거든요. 고민은 되더라고요. 근데 뭐 30차가 있어도 거의 다 전세로 계약해놔서 저는 사실 월에 들어오는 돈보다는 매도치거나 증액해서 들어온 돈이 있어가지고 따지고 보면 데일리, 그러니까 월별로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공무원이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사실 이것도. 한 명 투자자, 한 명 공공기관. 이것도 되게 괜찮아요. 아주 훌륭하죠. 왜냐면 현금 순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상승장에선 여러분 그 물가 상승률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쓰레기가 돼가지고 무조건 다 물건에 넣어놔야 되는데 지금같이 금리가 오르고 이럴 때는 사실은 현금 좀 순환을 해서 이거를 내가 현금을 도는 걸 좀 만들어내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갭만 계속 해놓으셔가지고 전세가 못 끝까지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전환을 시키긴 해야 돼요. 특히나 저도 걱정이긴 해요. 2012년에 들어와서 하락장을 제대로 안 겪어봤잖아요. 하락장을 겪으면 상승장보다 진짜 더 무서울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내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해 두세요.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뭐 내가 가진 물건을 20% 떨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대처하겠다. 30% 떨어졌을 때 이렇게 대처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내가 지금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잘릴 수도 있거든요. 저도 잘릴 줄 몰랐어요, 사실은. 전 되게 회사에서 핵심 멤버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잘하는지 생각하는데 전혀 아무 의미가 없고 요즘 사회에서의 나의 능력은 그냥 부품이지. 사실은 대체가 되게 쉽잖아요. 저만 잘린 게 아니라 2,500명 중에 1,500명이 동시에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 심각했구나. 왜냐면 코로나 2년 동안 버티면서 뭐 들어온 수익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회사도 인정은 해요. 그때 퇴직금도 있었고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위로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로금 차라리 받아서 가는 게 낫다 싶었죠. 회사에서는 제가 원래 계획은 43살에 나온다라고 일기에 써놨었거든요. 전 일기성도 좋아해요. 되게 그렇게 안 생겨 보이지만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네. 매일 쓰세요? 매일 쓰진 않고요. 그러니까 노트픽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거 뭐 이런 거, 장기 계획 이런 거 좋아해서 43살에 50채 임대주택을 가지고 나온다가 제 목표였어요. 근데 제가 38살에 30채 가지고 나왔으니까 계속 다녔으면 도달은 했을 거예요. 근데 43살에 딴 거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럼 잭팟이가 없었겠죠, 사실은. 물론 더 일찍 나왔으면 돈을 더 벌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저는 지금 제 나이에 제 자산 정도면 성공했다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돈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은행 신용대출 2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거에 10년 굴려서 이렇게 된 거라 지금에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난 만족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또 스킬은 뭐 좋은 게 아니니까 나중에 또 좋은 장이 있으면 그때 현금화 시켜서 한 번에 밀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족하면